일본에서 식중독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살모넬라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도 아닙니다. 바로 고래회충, 아니사키스입니다. 일본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의 약 30%가 이 기생충 때문입니다. 연간 추정 감염자가 무려 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0대 여성의 위 속에서 한꺼번에 58마리가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일본 유명 회전초밥 체인 갓덴스시 홍콩 지점에서 제공된 사시미 위에 살아있는 기생충이 꿈틀대는 영상이 퍼져서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 그래도 회를 끊지 않습니다. 초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먹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일본인은 정말 기생충에 면역이라도 있는 걸까요? 유전자가 달라서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면역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기생충 앞에서는 똑같이 당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일본은 날생선을 입에 넣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일본 여행 가서 초밥집 들어갈 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먼저 지리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일본은 좁고 긴 섬나라입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일본 열도 주변 바다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해류가 만납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쿠로시오 해류,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오야시오 해류. 이 두 물줄기가 충돌하는 지점,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고 그걸 먹고 작은 물고기가 모이고 그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큰 물고기까지 몰려옵니다. 세계 3대 어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물고기들의 특성입니다. 차가운 해류의 영향을 받은 바다 생선은 살이 탄탄하고 지방이 적당히 올라있고 비린내가 적습니다. 날로 먹기에 최적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닷물고기에 붙는 기생충과 민물고기에 붙는 기생충은 종류가 다릅니다. 바다 기생충은 인체에 들어와도 대부분 며칠 안에 죽습니다. 반면 민물 기생충은 간이나 장에 파고들어 수년간 기생하면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민물고기 회 먹고 간디스토마 걸리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간흡충이 간에 달라붙어서 평생 고생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바다 생선 중심이었습니다. 강이나 호수의 민물고기를 날로 먹는 문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리적 조건이 처음부터 덜 위험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자연이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해준 셈이죠. 그렇다고 바닷물고기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니사키스가 바로 바다 기생충이니까요. 다만 민물 기생충에 비하면 위험도가 한 단계 낮다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이 한 단계 낮은 위험을 수백 년에 걸쳐 더 낮추고 또 낮추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로 들어가 봅시다. 일본에서 생선을 날로 먹기 시작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00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8세기경 문헌에 이미 해안가 사람들이 생선을 얇게 썰어 소금이나 식초에 찍어 먹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생선회는 고급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생존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바다에서 금을 올리면 배 위에서 바로 먹었습니다. 불을 피울 시간도 양념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생선은 금방 상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잡자마자 바로 먹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생선은 날로 먹어도 아무 탈이 없었고 어떤 생선은 먹고 나면 배가 뒤틀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학습합니다. 문제 있는 생선은 리스트에서 빼고 괜찮은 생선만 남겼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일본의 생선회 메뉴는 점점 좁아졌지만 점점 안전해졌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좀 충격적인 대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본 하면 떠올리는 연어 초밥 있잖아요. 그 연어회가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먹히기 시작한 게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인은 연어를 날로 먹지 않았습니다. 기생충 위험이 높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어가 일본 초밥 메뉴에 본격적으로 올라온 건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가 수입되고 급속 냉동 기술이 발전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아무 생선이나 날로 먹는다는 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까다롭게 골라 먹습니다. 수백 년의 시행착오로 걸러진 생선만 상에 올립니다. 이제 여기서 일본이 진짜 무서운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요리사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초밥집 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격증 하나 따고 가게 차리면 됩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에서 스시 장인이 되려면 최소 수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시 장인 오노지로의 가게만 봐도 제자들은 처음 1년간 따뜻한 물수건 짜기 같은 허드렛 일만 합니다. 생선 근처에도 못 갑니다. 2년에서 3년 차에 가서야 비로소 생선 재료 손질과 준비를 배웁니다. 그 이상이 돼야 달걀말이 굽기를 시작하고 초밥 쥐는 법을 배우고 실력을 인정받은 후에야 비로소 카운터에 설 수 있습니다. 와, 이게 가능해요? 한국인이라면 절대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1년 동안 물수건만 짭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잡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스승이 매일 아침 어시장에서 생선 고르는 걸 눈으로 봅니다. 어떤 생선을 짚고 어떤 생선을 내려놓는지 관찰합니다. 살 색깔, 눈의 투명도, 아가미의 붉은 정도, 비늘의 윤기, 이걸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생선 내장을 제거하고 살을 분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기생충을 눈으로 찾아내는 훈련도 합니다. 어떤 부위에 기생충이 주로 숨는지, 살 색깔이 어떻게 변하면 위험 신호인지,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이 아닙니다. 수천 번 반복해서 손에 익힌 감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을 잡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자유가 없습니다. 사시미 한 점을 자르는 각도, 결의 방향, 힘 조절,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질이 잘못되면 세포가 으깨지면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한 칼이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도제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스시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3개월 만에 과정을 끝내고 가게를 열어 개업 1년 만에 미슐랭 별을 받은 사례도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그 오랜 수련 과정이 과연 필요한 건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날생선을 다루는 사람에게는 위생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수라는 것. 그 부분만큼은 3개월 코스든 10년 도제든 똑같이 강조됩니다. 자, 여기서 현대 기술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급속 냉동. 이게 일본 생선의 안전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영하 20도 이하에서 24시간 이상 또는 영하 35도에서 15시간 이상 냉동하면 아니사키스 유충이 사멸합니다. 일본은 이 기술을 법적, 산업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유통되는 초밥용 생선 상당수는 이 급속 냉동 과정을 거칩니다. 아이러니하죠. 날생선이라고 하면 신선한 생물을 바로 썰어 먹는 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번 꽁꽁 얼렸다 녹인 생선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급속 냉동을 거친 일본식 생선회가 방금 잡은 신선한 생선을 바로 회 뜬 것보다 기생충 면에서는 훨씬 안전하다는 겁니다. 구마모토 대학에서는 아예 생선의 15,000V의 전압을 100분의 1초 동안 흘려보내 99.9%의 아니사키스를 죽이는 장치까지 개발했습니다. 기술로 위험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집착. 이건 그냥 단순한 연구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날생선 문화를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와사비, 생강, 간장, 이거 그냥 맛을 내려고 곁들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아닙니다. 와사비에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있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식초를 섞은 초밥, 밥은 산성 환경을 만들어 세균이 살기 어렵게 합니다. 이걸 누가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조합한 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생선을 날로 먹으면서 이걸 같이 먹으면 탈이 안 나더라는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자연스럽게 정착된 겁니다. 과학이 증명하기 한참 전에 생활의 지혜가 먼저 답을 찾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책임 문화입니다. 이건 한국인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일본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면 그 가게는 끝납니다. 단순히 영업정지당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장인의 이름에 먹칠이 되고 평생 쌓은 신용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유명 스시 장인들이 나이가 들어도 직접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생선을 고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편하겠죠.
근데 그 생선 때문에 손님이 아프면 책임은 칼을 잡은 사람이 지는 겁니다. 생선 탓도 아니고 바다 탓도 아닙니다. 카운터 안에 선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런 문화가 어부에서 중간 유통업자, 요리사, 그리고 손님까지 전체 체인을 관통합니다. 한 명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걸 모두가 압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충 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일본인이 날생선을 먹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습관이라서도 아닙니다. 유전적 면역 같은 건 더더욱 아닙니다. 첫째, 지리입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풍부한 바다, 그리고 민물이 아닌 해수어 중심의 식문화가 출발점부터 위험을 줄여줬습니다. 둘째, 역사입니다. 1000년이 넘는 시행착오를 통해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를 몸으로 걸러냈습니다. 셋째, 장인 정신입니다. 생선을 다루는 사람이 수년간의 훈련을 거치고 한 점 한 점에 자기 이름을 걸었습니다. 넷째, 기술입니다. 급속 냉동과 최첨단 살균 장치로 기생충 위험을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다섯째, 문화입니다. 실수 하나가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모든 참여자를 긴장시킵니다. 이 5가지가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일본의 생선의 문화입니다. 단순히 대담한 민족이라서 날로 먹는 게 아닙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온 1000년의 시간이 만든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도 회를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부산 자갈치 시장, 제주도 횟집, 노량진 수산시장, 우리도 생선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 여행 가서 초밥 드실 때요. 제대로 된 가게인지 아닌지, 장인이 직접 서 있는 카운터인지, 그냥 회전벨트 위에 올려져 나오는 건지, 그 차이가 맛뿐 아니라 안전까지 결정한다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일본에서 회 먹으면서 겪었던 경험, 또는 한국 횟집에서의 에피소드도 공유해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눕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